가보도록 할게요. 자, 수요의 탄력성의 크기라고 나와 있네요. 자,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 중에서, 여기서 봤던 내용 중에서 수요의 탄력성만 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수요의 탄력성 같이 볼게요. 수요의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할 때 우리가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수요의 탄력성의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가격 변화율 수요 변화율. 자, 그러면, 자, 단위 탄력적이라는 것은 가격이 10% 변했을 때 수요도 10% 딱 변한다는 겁니다. 즉, 가격이 10% 올랐을 때 수요도 10%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개의 화살표가 변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이너스 고려하지 않으려고 가격이 10% 변화했을 때 10% 변화하니까, 자, 분자 분모 통분해주면, 약분해주면 1이 나오는 거죠. 1이.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단위 탄력도라고 얘기합니다. 같은 크기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가격의 변화와. 그 다음에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가격이 변했을 때 수요가 한 20%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1보다 큰 수가 나오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가격이 한 10% 변하는데 쌀과 같은 농산물이라서 수요 변화율이 좀 적습니다. 한 5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죠. 그럴 땐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요걸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완전 비탄력적이란 건 뭐냐면 가격이 변해도 수요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커피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커피값이 아무리 올라도, 커피가 3,000원 할 때도 이 사람은 커피를 하루에 3잔을 먹었어요. 3잔을 먹었는데, 자, 단위 탄력적인 사람은 커피값이 9,000원으로 올랐을 때 이 사람은 9,000원을 쏘았죠. 하루에 3,000원을 3번 먹었으니까. 그래서 커피가 9,000원 오르면 한 잔으로 줄입니다. 커피값. 그러니까 이게 3배가 오르면 이걸 3배를 떨어뜨려요. 이게 단위 탄력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완전 비탄력적인 사람들은, 자, 9,000원이 됐는데도 또 3개를 하는 거예요. 꼭 3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18,000원이 드는 거죠. 이렇게 커피값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커피에 대한 수요량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즉, 이 수요량 변화율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탄력도가 0이 나오는 거고, 무한 탄력적은 이제 여기 값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현실에서 잘 있지 않습니다. 무한 탄력적은.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서도 아마 많이 안 나올 텐데, 여러분이 좀 하셔야 되는 건 요거하고 요거를 기억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단위 탄력적으로 소비하는 경우를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정액 구매라고 얘기하면, 정액 구매. 이거 뭐냐면, 자, 아무리 오르더라도 액수를 정해놓고 우리가 소비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량 구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가격에 상관없이 양을 정해놓고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수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이 비교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쉽지 않은 개념이에요. 탄력성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공식,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 변화율, 수요량의 변화율 혹은 수요의 변화율, 이거는 양으로 하든 수요로 하든 크게 상관은 없으세요. 이 분수꼴이고 절대값을 씌워줬고, 이 공식하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봤던 요 내용, 수요, 요 부분, 대체자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 다음에 필수품인지 사치품인지, 여기에 따라서 탄력도의 변화가 발생한다라는 것 정도를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형 가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 가격은, 자,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런 그래프를 여러분들한테 그려드렸잖아요. 이게 공급 곡선이고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요 점에서의 가격을 우리가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 가격의 상태에서 외부의 충격이 없는 한 없이는 변하지 않고요. 자, 초과 공급량과 초과 수요량이라는 건 뭐냐면, 균형 가격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있는데 가격이 요쯤이다. 그러면 여러분 요만큼은
공급이 더 많은 거죠. 수요는 요만큼인데 공급은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초과 공급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거꾸로 자,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가격이 가격보다 낮아요. 그러면 공급은 요만큼인데 수요는 요만큼이죠. 이럴 때 우리가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텍스트를 읽으시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잉여도 역시나 우리가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좀 쉬운데, 자,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지불 의사가 있는 가격에 실제로 지불한 가격, 여기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쵸?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그 다음에 의사가 있는 가격의 차액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자, 보십시오. 자,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수요 곡선에서 보면 이 사람은 요만큼에도 구매할 의사가 있는데 가격이 여기서 결정이 됐으니까 요만큼의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요만큼의 이득, 요만큼의 이득, 이렇게 이 수요 곡선, 여기 요만큼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실제로 지불할 가격이에요. 그 차액. 그래서 면적으로 얘기하면 요만큼이 우리가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자가 어떠한 상품을 얻기를 희망하는 가격. 자, 얻기를 희망하는 가격은 여기, 요 선을 얘기하는, 요만큼을 얘기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실제로 받은 판매 수입. 판매 수입은 시장 균형 가격이겠죠? 여기가 시장 균형 가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자, 여기 차액, 요만큼. 자, 나는 이만큼이어도 팔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만큼을 주니까 난 이만큼 이득을 얻었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아래로의 이 직각삼각형이 생산자 잉여 부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라는 것을 볼게요. 자, 최고 가격제랑 최저 가격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균형 가격에 맡기지 않고, 자, 시장에서 결정되는 그런 균형 가격이 너무, 자, 최고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장에서 결정된 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가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예, 최고 가격, 시장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낮게 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균형 가격 이하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균형 가격 이하로. 자, 말은 최고 가격제인데, 이름은 최고 가격제인데,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그 아래에서 측정되는 가격을 우리가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여기는 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최고로 여기를 넘지 말아라. 그러면 요만큼의 이제 초과 수요도 발생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 가격과 같이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거죠. 초과 수요가 얼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해요? 가격이 낮으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밖에 안 될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요만큼이나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요만큼의 초과 수요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최저 가격제는 반대입니다, 여러분. 반대. 최저 가격제는 지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한 겁니다. 낮다고. 그리고 최저가격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요, 여러분, 최저임금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여기보다 더 높은 지점에서 가격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정부가. 정부가 가격을 설정해 줘요. 그러면은 자, 요만큼은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요만큼을 공급하려고 할 것이고, 요만큼을 수요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요만큼의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거죠, 초과 공급이. 자, 만약에 이 그래프가 최저임금이라고 했을 때는, 그때 나타나는 초과 공급이 곧 실업이 되는 겁니다, 실업이.
그렇죠,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낮을 때 누구를 보호할 목적으로? 공급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정부가 균형 가격보다 높게 균형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최저 가격제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최저임금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저 보면요, 최저가격제가 실시되면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초과 공급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페리티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비교연 연도에 있어서 농민들이 판매하는 농산물의 가격지수와 농민들이 구매하는 공산품의 가격지수가 동등하도록 정부가 설정하는 건데요. 이걸 뭐라고, 여러분, 페리티 가격,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농산물의 지집가격이라고 여러분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농산물의 지집가격. 그래서 자, 농산물의 가격이 공산품을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가격대로는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정부의 생각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엥겔의 법칙 보도록 하겠습니다. 엥겔의 법칙. 자, 엥겔의 법칙은 소득 증가에 따라 음식비에 대한 지출 비율이 점차 감소한다는 명제를 말합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해당하는 소득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음식물에 대한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많아졌으면 많아질수록 그 안에서, 소득 안에서 음식물에 대한 지출 비용은 되게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라는 생각에서 이런 엥겔의 법칙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 가족일수록 전체 생계비 중에서 음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통계학자 엥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얘기했는데요. 자, 볼게요, 여러분. 엥겔 계수를 구하는 공식 정도는 여러분이 아실 수 있고, 만약에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계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총 생계비 중에서 음식물이 차지하는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총 생계비가 그냥 딱 주어지면 좋게 되는데, 우리 문제에서는 총 생계비가 바로 주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 개념을 여러분들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소득,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 있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소득이 생기잖아요. 이 소득이 생기는 것은 다 소비하거나 저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소비하거나 저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저축은요, 여러분 꼭 우리 경제에서는 꼭 은행에 맡기는 것만을 저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쓰지 않고 남겨놓은 모든 돈들을 다 저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번 돈에서 쓴 돈, 남은 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번 돈은 쓴 돈 아니면 남은 돈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자, 여기서 얘기하는 총생계비는 여기서 얘기하는 소비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그 중에서 20만 원을 저축했어요. 그럼 총생계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계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80만 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을 벌어서 20만 원을 저축을 했다고 한다면 80만 원을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몇 퍼센트나 음식물에 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총생계비는 소득이 아니다. 소득이 아니라 이 소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이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경제학은요, 여러분, 경제학은 크게 미시경제학하고 거시경제학하고 국제경제학하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경제를 개인을 중심으로 개인이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라고 보는 것이 미시, 그 다음에 거시는요, 전체 국민경제 속에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거시 정책이고요. 국제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개방되어 있는 이 개방경제하에서 각각의 국가들이 어떤 전략을 주로 사용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국제경제학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엥겔의 법칙까지가 미시경제학에 대한 주된 개념들을 그러니까 주된 개념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거시에 대해서 거시 파트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 총생산, 뭐 GNP나 GDP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우리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뵐게요.